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각국이 기후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1.5도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25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올라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초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랭 질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국내 연구팀이 약물로 근육과 신장이 손상되는 과정을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에 약물을 넣자 근육의 힘이 약해졌고 신장 세포에서도 손상 세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 보유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전년에 비해 연구 개발과 인력에 대한 투자가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감소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전 세계가 약속했던 기후 마지노선 1.5도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25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올라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2도 온난화 시대에 도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재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기후 행동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의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처음으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파리 협정이 인류에게 남긴 기후재앙의 마지노선 1.5도 목표가 허망하게 뚫린 겁니다. 이후 극한호우와 초대형 산불, 가뭄 등 지구가 보여준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암울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는 온난화를 부추기는 온실가스 농도가 매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기후 마지노선을 사실상 지키기 힘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과학자들은 1.5도 제한선뿐 아니라 25년 이내에는 모든 해에 유지되는 2도 온난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지구 온난화는 최근에 이제 연구들은 한 1.3도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도는 이제 조만간에 올라설 것이고 2도 지구 온난화도 이제 지금 2050년경에 도달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큰 경로로 가고 있다. 2도를 넘으면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기후재앙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과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이 빈번해지고 빙하가 녹으며 해안 침수 위험이 커지고 해양 생태계가 붕괴하는 등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약속한 마지노선의 붕괴를 막긴 힘들다면서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기후 정책과 기후 행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5도 마지노선은 지금 일단은 넘어서는 건 못 지키지만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손실과 피해는 지금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매년 지금 유발되어지는 그런 손실과 피해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빨리 대응하고 대응을 늘려야 하지만 감당해야 되는 손실과 손해를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다. 또 북극의 온도 상승이 더 빠른 만큼 한반도에서 극한호우와 기습 폭설 등 광범위한 기후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바닷물 온도가 우리나라 주변이 지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맞닥뜨리는 이 상황 자체가 저기압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폭탄 저기압의 강도도 굉장히 강해질 수 있고. YTN 정혜윤입니다. 새해 초부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고령층 등 한랭질환 발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권석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겨울철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이미 114명이 한랭질환에 걸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7.5%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층이 추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 추운 환경에서 저체온증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외출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몸이 느끼는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장갑과 목도리 등으로 노출 부위를 꼼꼼히 가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몸이 심하게 떨리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또 외출하실 때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모자, 목도리, 장갑 등으로 보온에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올겨울 이상기후로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올 수 있는 만큼 보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철저한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러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도 크고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매서운 추위에도 등산객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가득합니다. 붉은 말의 해, 한 걸음씩 산을 디디며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새해 첫 휴일 전국의 등산 명소에는 맑은 전기를 마시며 한 해를 시작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좋은 전기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시원한 공기도 마시니까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 나고 가족들의 행복과 건강을 빌어보기 위해서 여기 올라왔거든요.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건조한 겨울 날씨에 산을 찾는 사람이 늘면 산불 위험도 덩달아 커집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산불 가운데 30%가 넘는 1,800여 건이 입산자 실수로 일어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1월이 과거 30년 기록 중 8번째로 산불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은 불씨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남쪽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낮아서 남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줄어서 산불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라이터,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고요. 추운 날씨 충분한 준비 없는 등산은 몸에도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으로 쓰러지거나 빙판길에서 넘어질 위험도 크고 해가 금방 지는 만큼 산에서 길을 잃는 사례도 많습니다. 충분한 스트레칭과 함께 안전장비를 꼭 챙기고 해가 지기 2시간 전에는 내려와야 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약물로 근육과 신장이 손상되는 과정을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전성윤, 심기동 교수 연구팀은 사람의 근육과 신장세포를 3차원으로 따로 키운 뒤 연결해 근육에서 나온 물질이 통로를 따라 신장으로 이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장치에 근육을 손상시키는 약물을 넣자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손상 신호가 증가했는데 신장세포에서도 손상과 관련된 지표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장치가 장기 사이의 영향을 따로 살펴볼 수 있어 실제 사람 몸과 비슷한 조건에서 약물의 부작용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서울 종강역 교통사고는 70대 운전자가 냈는데 이렇게 고령자가 일으키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했는데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관련 사고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트럭이 시장으로 돌진해 21명의 사상자를 내고 나도 눈 깜짝하세요. 그래서 그냥 나도 이러고 자빠지고 그 사람은 저거 입고 그냥 눈 깜짝하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보행자를 덮친 택시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소리 쿵쿵 쾅 하는 박살나는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요. 흰 연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소방 관계자분들이 불을 끄고 모두 60, 70대 운전자가 낸 참사로 이런 고령자가 일으키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5년 4,100여 건에서 재작년 7,2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9.9%에서 21.7%로 10년 사이 2배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사고율도 고령자가 훨씬 높았고 치사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고를 줄이는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제도 시행 전후를 분석한 결과 면허 반납 비율이 1%포인트 늘면 고령자 사고율이 0.02%포인트 준 겁니다. 재작년 면허를 가진 고령자에 적용하면 200건이 넘는 규모입니다. 서울연구원은 반납 제도가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명확한 정량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2019년부터 운영했는데 재작년까지 고령자 12만 2천여 명이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우리나라 출생 등록자 수가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65살 이상 인구 비중이 늘면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자 수는 25만 8천여 명입니다. 출생자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던 2024년보다 1만 5천여 명 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5,300여 명 늘어난 36만 6천여 명으로 출생자 수보다 10만 명 넘게 많았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여 명으로 2020년 인구가 처음 감소한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65살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58만 명 넘게 늘어난 1,084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해 아동 인구보다 400만 명 넘게 많았습니다. 아동 인구뿐 아니라 청소년 인구와 청년 인구 모두 재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화가 진행되면 인구 구조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고 필연적으로 사망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자 인구와 여자 인구 격차는 24만 4천여 명으로 2015년 여자가 더 많아진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지역 간 격차는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 인구는 2,608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3만 4천여 명 증가했지만 비수도권 인구는 2,503만여 명으로 13만 3천여 명 줄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는 104만 5천여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확대 추세를 줄일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우주 분야 연구 개발에 9,495억 원을 투자하는 2026년도 우주청 R&D 사업 종합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주청은 올해 총 53개 세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410억 원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발사체 분야에서는 2028년 개발을 목표로 하는 궤도 수송선 비행 모델 개발과 실증 사업에 30억 원을 신규 투입합니다. 또 소형 발사체 상단 엔진 개발을 민간 경쟁 방식으로 지원하고 최근 메탄 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확정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광학 감시 시스템과 우주 위험 대응 통합 시스템, 국가 우주 상황 인식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 기업이 개발 중인 발사체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엔진 연소 시험 시설 구축도 올해 처음 추진합니다.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업스테이지의 중국 AI 모델 표절 논란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런 논란이 AI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정부 평가가 나왔습니다. 배경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부터 K-AI 모델의 유사성 시비 문제가 AI 업계를 뜨겁게 달궜다며 기술적 논쟁을 지켜보며 오히려 대한민국 AI의 밝은 미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고석현 사이오닉 AI 대표는 업스테이지의 인공지능 모델이 중국 AI 모델과
구조와 학습 코드 등에서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업스테이지의 반박 이후 고 대표는 표절 단정은 성급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의 올해 신년사 최대 화두는 AI, 인공지능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2025년 지정 대기업 집단 10개 그룹에 2026년 신년사에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AI가 44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AI는 올해 9계단이나 상승했는데 CEO 스코어는 업종을 막론하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AI의 영향력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요 기업들이 AI 환경에 대한 적응과 활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고 풀이했습니다. 고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기업이 언급했고 산업 지형의 급속한 재편 속에 변화 역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 중 하나였습니다. 개막을 앞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6의 화두는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올해에는 인공지능 두 뇌를 가진 로봇과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LG 새 수장들의 데뷔전과 중국 업체들의 약진까지 이번 CES의 관전 포인트를 박기환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6. 한국 가전의 자존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새 수장이 이곳을 무대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갤럭시 AI 폰으로 스마트 업계를 뒤흔들었던 노태문 사장은 이번엔 TV 등 전체 가전에 인공지능을 이식해 AI 비서에서 더 나아간 AI 동반자 생태계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LG전자 류재철 사장은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는 공감지능을 내세우면서 처음으로 피지컬 AI 로봇의 출격도 예고했습니다. 로봇 강자 현대차그룹은 물론 생성형 AI 주도권을 쥔 미국과 로봇 굴기를 선언한 중국 업체들도 CES 2026에서 실체화된 인공지능 피지컬 AI로 대격전을 펼칩니다. 인공지능 두뇌를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처럼 걷고 말하고 집안일을 하는 미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영역은 도로 위로 확장됩니다. IT 업체와 완성차 업계가 만나 차가 알아서 움직이고 운전석에서 여가를 즐기는 새 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단독 전시관을 차린 삼성. 기존의 자리는 로봇 하드웨어 등 기술 굴기를 선포한 중국 업체들이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내년 고객 인도를 목표로 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부터 90초 안에 알아서 요리하는 AI 그릴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기술력도 전시장 곳곳을 빛낼 전망입니다. AI의 대부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인공지능 거품론을 걷어낼 미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LG전자가 두께 9mm대 초슬림 디자인과 무선 전송 기술을 결합한 OLED TV를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CES 2026 개막을 앞두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026년형 TV 신제품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9mm 두께의 패널과 메인보드, 스피커가 모두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 오디오 손실이나 지연 없이 전송하는 기술을 적용해 고화질 콘텐츠와 게임도 가능합니다. LG전자는 공감지능 기반의 미래생활이라는 인공지능 전략을 제시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 청소도 하는 홈로봇 클로이드를 이번 CES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에 대한 투자가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소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난달 연구소 보유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구개발 투자 지표와 연구원 채용 지표가 각각 99.7과 94.9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기업이 내년 연구개발과 인력에 어느 정도 투자할지 응답한 내용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전년보다 늘고 2하면 줄어든다고 전망한 겁니다. 지난 계엄 사태 직후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각각 79.6, 84.2로 크게 떨어져 이보다는 회복했으나 여전히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서 남은 전기를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실험이 시작됩니다. 도민이 소비자를 넘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0%를 넘으면서
날씨가 좋은 날 전기가 몰려 출력 제어가 반복됐습니다. 제주도가 선택한 해법은 전기를 더 만드는 대신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시간에 전력 사용을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를 저장하고 미리 쓰고 필요할 땐 다시 돌려보내는 유연한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기차를 활용한 V2G와 히트펌프,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이들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 발전소입니다. 전기가 남는 시간에는 전기차를 충전해 전력을 저장합니다. 이처럼 전기를 충전하고 필요할 경우 전력망으로도 보낼 수 있는데요. 전기차를 이동하는 배터리로 활용하는 V2G, 차량 전력망 연계 기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은 단순한 전기 소비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하는 참여 주체가 됩니다. 전력이 풍부한 시간에 히트펌프를 가동해 난방에 필요한 열을 미리 확보하는 실증도 진행 중입니다. 가스보일러 했을 때 월 한 4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히트펌프를 집안 전체를 보일러에 돌렸을 때도 한 4분의 1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들 자원은 가상발전소가 실시간으로 통제해 출력 제한을 줄이고 전력망 안정에 이바지합니다. 이처럼 전력 사용을 조절하는 실증이 늘어나면서 관련 기술과 설비를 중심으로 한 산업 확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약 한 분산 특구 내에서 한 2,900억 원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생산 유발 효과는 한 3,900억.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구 실증을 통해 전력 문제 해법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부산과 강원도 강릉을 잇는 동해선에 KTX가 처음 투입됩니다. 이동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넘게 단축돼 동해안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부전역을 출발한 KTX 이음 열차가 강릉역으로 들어옵니다. 여행 가방을 든 관광객들이 줄지어 승강장에 내립니다. 지난 30일부터 동해선에 최고 시속 260km의 KTX 이음이 처음 투입됐습니다. 부산 강릉 구간을 하루 왕복 3차례씩 오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 시간입니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3시간 50분대로 기존 ITX 마운보다 1시간 10분 단축됐습니다. 자다 일어나니까 이제 금방 와 있긴 했었고 다음에 또 강릉 오게 되면 또 이용할 것 같기는 해요. 동해선은 지난해 1월 개통 이후 누적 이용객이 1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KTX 투입으로 하루 최대 2천여 명이 더 이용할 수 있어 연간 이용객은 28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해안 지자체들도 KTX 투입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당일 열차 승차권 제시해 주시면 해양 레일바이크, 해상 케이블카, 환성물 등 10개소를 이제 삼척 시민 할인가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만 선로 수용 능력 한계로 기존 ITX 열차 8편 중 7편의 출발 도착역이 강릉에서 동해역으로 바뀌면서 강릉 이용객들의 선택지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선로 수용 능력과 이용 추이 등을 토대로 열차 증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음란물의 접속 차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접속할 수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 3천여 개 가운데 1,000개를 무작위로 뽑아 점검한 결과 85.4%는 접속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0%는 원본 서버가 해외에 있어 우회 접속이 가능했고 나머지 20%는 애초 통신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 대상 목록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방심위의 통신 사업자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며 점검을 강화하고 우회 접속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